세 번째 검문을 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해줘요. 저 시커먼 박스 주세요. 오. 이게 뭐냐면요, 차량용 청소기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생겼어요. 차량용 진공 청소기. 충전식은 아니고요, 이 C가짝에다가 끼워서 쓰는 식인데요. 일단 굉장히 흡입력이 높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이게 이거 일단 꽂아야지 그러면 소리가 나겠네. 꽂아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직접 작동을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이 제품이 이 주둥이가 작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왜냐면 차량을 청소하다 보면 제일 그 짜증나게 잘 안 되는 데가 에어컨 구멍이나 아니면 코너나 아니면은 그 컵홀더, 뭐 요런 구석구석 징대를 청소를 못 하거든요, 기존의 청소기로는. 그래서 그런 청소가 가능할 수 있게끔 디자인과 설계를 완전히 특화한 거예요, 이 제품 자체가. 얘기를 해줘요. 네. 나 혼자 다 할?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연장 호스도 있어요. 연장 호스가 있어가지고 왜 시트 밑에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조금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요. 먼지통에 먼지를 바로 비울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쁘다.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액체도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컵 뭘 흘리거나 차 안에 뭐 물 같은 거를 흘리거나 음료 같은 거 흘렸을 때도 이걸로 일단 빨아내서 선처리가 가능한 거죠. 이거 굉장히 분리도 쉬워요. 분리도 쉽고. 그래서 이게 이제 C가잭도 5m 길이기 때문에 차 구석구석 안 닿는 부분이 없을 거고요. 코너나 틈틈이 끼어있는 먼지를 청소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RPM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6000 PA라 그래갖고 이게 근데 항상 이런 거 쓰다 보면은 불만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세게 나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약해지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충전식으로 사용할 때 그렇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충전식이 아니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출력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파켓몰의 최대 장점은 뭐? 싸다는. 그렇죠. 쌉니다. 33,900원. 네. 일상적으로 차량용 청소기들이 보통 5, 6만 원대 하는데 반해서 가성비와 디자인 그리고 효용성이 굉장히 큰 제품이라서 차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꼭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더 좁게 끼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브러쉬가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여기다 끼우는 거다. 그렇죠. 네, 이거는 호스를 끼워가지고 네, 연장선을 해서 팔이 닿지 않는 의자 밑이나 이런 데까지 청소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요거 소를 끼게 되면요, 정전이나 뭐 이런 그 제품을 놔둔 상태에서도 흡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차에서 쓰고 있는 걸 갖고 온 건데, 아무튼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선블럭은 루이첼, 루이첼 선블럭이고요. 여름 패키지로 아예 나와 있으니까 패키지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얘기하니까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요게 이제 자동차 연료 첨가제고 최근에 그 런칭한 제품인데, 이게 그 미국에서는 이미 그 60년 전부터 쓰고 있는 모리스라고 하는 그 연료 첨가제 전문 업체 제품이에요. 이걸 써보신 분의 그 효능만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생수 장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수차를 항상 탱크를 채워갖고 하루 종일 일을 해보신 분인데, 이거를 넣고 난 다음에 일단 언덕을 넘어가는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연료를 넣고 난 다음에 절감 비율이 10% 이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차 힘이 강해진 거야. 연료 첨가제를 넣었던 것만으로도 이렇게 엔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걸 가는 거거든요. 저 자신도 그 16년 정도 된 차를 타요. 28만 킬로 정도 된 차를 타는데, 너무 오래됐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거를 넣습니다. 이걸 넣게 되면요, 엔진 소리가 그릉그릉 거리는 회전 소리에서 씩씩씩 하는 소리로 바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차피 이거 이제 저도 예전에 운전할 때 생각해 보면은
주유하러 가가지고 항상 그 넣는 거 있었거든.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를 반드시 주유소에 가서 그분한테 넣어달라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사서 내가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저렴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좀 믿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이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60년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국내에서도 한 이제 지속적으로 14년간 동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선진국들에서 굉장히 호평리에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품보다 이게 훨씬 더 원조고 외국산 수입품인데 마케팅을 못해서 지금까지 판매가 좀 부진했던 그래. 제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항상 TV 광고에서 좀 익숙해지면 그 제품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광고, TV 광고 한 번 하는데 광고료가 엄청나게 나가고 사실 그 광고료를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품 안에 사실 그 광고료가 포함된 건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광고 하지 말라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파트 광고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그냥 다 믿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연결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제품이 2006년부터 사실은 14년간 그렇죠.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TV 광고를 통해서 못 만났을 뿐. 제품의 효과나 만일에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면요 벌써 이 제품이 지금까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맞아요. 이미 이제 제품 그 보험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넣고 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디젤 차량도 사용 가능한가요? 그럼요. 디젤 차량들에도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내보이고 왜냐면 그 엔진의 그 성능상 폭발형인 디젤 차량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내고 휘발유차인 경우에도 이게 이제 100ml짜리 두 개거든요. 네.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유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넣어주시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아까 말씀드린 엔진 개선 효과, 연비 개선 효과, 출력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린더 때를 녹이는 건가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실링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써보시면 중독된다.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소비자를 만나고 또는 이런 류의 그 사업을 하시는 유통 도매업자를 만나서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파켓몰 제품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산수몰이라고 이 회사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100ml 두 통에 15,000원. 네. 무료 배송. 한번 써보시고 후기 보내주시면 다음번부터는 후기를 중심으로 한 광고 방송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이 선생님께서 산수몰 바로가기라고 또 링크를 연결해 주셨어요. 이거는 고맙습니다. 부지런해 우리 선영 언니.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한번 만나야 되는데 막상 만났는데 오빠만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어. 형일 수도 있어. 선영이 다 여자라고 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럼 요즘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있네. 네. LPG는 안 되죠. 네. 연료통이 없잖아요. 연료통에 꽂을 수가 없잖아. 이걸 넣어야 되는데. 네. 터키 얘기 가시죠. 자, 이 터키를 최고의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야망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사회에 뻥 하고 사람들을 좀 기함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서양 국가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충격적인 일일 수 있지만 이 터키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왜 우리나라 건물을 가지고 우리나라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왜?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에 터키 최고 행정법원이 지금 현재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이스탄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피아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박물관으로 쓰지 말고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해도 된다라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곧바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
박물관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오는 24일 금요일부터는 이슬람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 성소피아, 이게 서구식으로 영어식으로 표현하니까 세인트 소피아지만 사실 이슬람식으로 표현하면 아야 소피아거든요. 이거는 동로마 제국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537년에 콘스탄티노플, 이게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의 기독교 정교회의 총본산인 성당으로 건립한 곳입니다. 처음에 성당으로 건립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로마 제국 있었을 때 서로 이렇게 로마하고 이렇게 이슬람이 와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지어놨을 땐 성당으로 지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안에 벽화를 칠하고 내부를 바꿔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쓰다가 다시 또 로마가 쳐들어와갖고 그 위에다가 또 다시 그 장식을 해갖고 성당으로 쓰고 이러면서 양쪽의 어떤 그 건축 양식과 인테리어 양식 합쳐져 버린 케이스가 이 성소피아 성당이란 말이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여기에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아폴론 신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 자리에 로마 제국에서 처음 기독교 세례를 받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세기에 성당을 지었고요. 유스티아누스 1세가 대성당으로 재건축을 한 겁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위협을 받자 330년에 제2의 수도로 세운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원래 이제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폴론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기독교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장소였는데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 신화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아폴론 신정이니까. 맞아요.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가 됐다가 오스만 제국이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패배하죠.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지금의 터키 공화국이 생기는데요. 이 터키 공화국은 처음부터 물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긴 합니다만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헌법상 세속 국가로 딱 못을 박아서 세운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모스크가 계속 있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 터키의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터키 국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타튀르크가 여기를 박물관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1934년에 내각회의에서 그러면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왜? 우리나라는 세속주의 국가니까, 이슬람 국가가 아니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로 박물관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이 무슨 말이야? 터키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의 형님이 될 거야 라는 야망을 가지고, 본인이 21세기 술탄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이 박물관을 다시 모스크로 바꿔버린 겁니다. 사실 터키가 몇 번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장사성이 뛰어난 국가,
근데 뭐 전 세계 국가인데 다 형제 국가라고 사기치는 국가. 터키 아이스크림 장수처럼 줬다 뺐다는 걸 잘하는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이거 히라버로는 하기야 소피아 맞아요. 히라버.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지금의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란이 정통이라고 봐야 되거든. 이란 쪽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 세력들이 모였을 때는요, 거기에 휩쓸리기 싫어가지고 기독교 국가인 척하면서 미국이랑 친교를 가집니다. 그래서 미국한테서 지원금 엄청 많이 받아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일 안 하고도 배를 불려요. 미국에서 주는 지원금과 군사 뭐 사용기지 같은 걸로 하고, 또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수출들을 하면서 또 자국에 가든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벌어서 경제 성장 잘 해냅니다.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뒤통수를 치죠. 근데 군대도 뺄 거고, 돈도 못 줘. 이러고 나가다 보니까, 에이, 그럴 것 같으면 나 그냥 이슬람으로 할래. 라고 하면서 미국이 두들겨 패서 이란과 이라크가 힘이 없어진 사이에 사우디를 대신해서 내가 이슬람의 왕조 어떤 중심 국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정치적인 욕심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는 푸틴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푸틴이 소련의 영광을 다시 가져오겠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견줄 만한 이거하고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에르도안 역시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내가 술탄이 돼서 여러분께 그 오스만 제국 유럽까지 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중동 고 지역까지 다 터키가 오스만 제국일 때 중심이 돼서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스만 제국이라는 게 터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다 들어가는 나라들인데 루마니아, 본인들이 불가리아 다 이쪽까지 다 그쪽까지. 포함된 네.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우리가 오스만 제국의 그 장자야, 적자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순수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이 아야소피아가 속한 지역이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매년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인데 이제 여기가 모스크가 되게 되면은 사실 이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세계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버리면은 미리 성장이 절된 거야 갑자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여기가 성당이었기 때문에 정교회, 기독교의 총본산으로 지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유럽연합 입장에서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지금 다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짓이고 그냥 유감스러운 일이다. 해서는 안 된 짓을 터키가 했다. 교황님도 굉장히 슬픈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한 상황이죠. 이거 이제 성작가식으로 해석하자 그러면 갑자기 성당을 절이라고 우기면서 지금까지 기독교식으로 살고 있던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스님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물론 터키가 뭐 국교는 없어요. 따로 정한 국교는 없는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98%라고 합니다만 이슬람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냥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무슨 뭐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절하고 돼지고기 이런 거 없어. 오만 거 다 먹고 술 먹고 저 뭐 자유연애하고 이런 완전히 개방적인 국가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지들이 인구도 적지도 않아. 1억이 넘는 이 인구들을 갑자기 니들 이제부터 이슬람인이야 라고 선언하면 국민들한테 그거를 강요해야 되거든. 그렇죠. 여자들 다 히잡 써야 되는 거고. 네, 히잡.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원래 헌법상 히잡 착용이 금지돼 있었어요. 다 히잡 써야 되는 거고 남녀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뭐 호텔이든 여관이든 영화관이든 이런 데도 전부 남녀가 동석을 못하게 돼 있어. 이슬람인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방식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교육
교과 과정에 이슬람 교육이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금 다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를 어떻게 단기간 안에 할 수 있냐고. 지금까지 완전히 세속적인, 어떤, 뭐 세속적인 표현이 이상한. 아무튼, 천주교도로서 자유롭게 온 사람들한테, 너 지금부터 머리 다 밀고, 승복만 입고 다니고, 결혼하면 안 되고, 네? 고기 먹지 마! 나, 이게 돼? 나 지금 내가 불교 신자여도 그건 난 반대일세. 그러니까, 그럼 1억이 넘는 인구들한테 갑자기 그 생활을 강요할 수 있냐고. 그걸 안 하고 지네들이 어떻게 이슬람 국가라고 우길 건데.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패착이야. 나 이거 탄핵당해야 된다고 봐. 탄핵 안 당해요. 근데 얘가 탄핵을 당할 수가 없는 없어요. 구조네. 네. 정치적으로. 네. 자, 여기서 왜 에르도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 없는 정치적 구조를 가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954년에 출생하셨어요. 레세프 타이프 에르도안입니다. 사실은 원래 터키 사람들은 그 전에 성이 있지 않았어요. 성이 특별히 없었어요. 이름만 딱 있었는데 이 공화국이 되면서 성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타티르크도 원래 이름은 그냥 아타티르크였는데 앞에 이제 아타티르크만의 성이 붙은 겁니다.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붙은 건데 어쨌든 에르도안은 자 터키 25대 총리를 지냈고요. 12대 13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1994년 5월 27일에 이스탄불의 민선 도지사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에 관선 도지사와 같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 본인이 이슬람계 정당인 정의개발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내세워가지고 압승을 거둬가지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로 재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2007년, 2011년 총선에서도 정의개발당이 그러니까 과반을 잡은 거죠. 자, 그리고 자, 본인이 일단 총리를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 3년인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4연임이 안 돼요. 그럼 본인이 총리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총리로 있으면서 물론 총리로 있으면서 위에 대통령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무슨 정책을 했냐면 외교 유치를 겁나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특별히 반세속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놓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대로 터키의 대통령들은 세속주의자였어야 했거든요. 관례상.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이슬람주의를 강요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총리로서 또 터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외저 유치를 엄청 해요. 근데 그게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인기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에르도안이. 근데 본인이 이제 총리에서 3년임이 됐으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 내가 이제 권력을 놓기는 싫어요. 근데 더 이상 총리는 못해요. 그럼 방법이 뭐죠? 대통령을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은 세속주의자만 될 수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간접 선거로 뽑았거든요. 그러면 에르도안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총리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직선제로 바꿔버려요. 직선제로 바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한테 선택하게 하자. 굳이 세속주의자만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본인은 지금 총리로서 경제를 살렸다라는 걸 등에 업고 엄청나게 인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에르도안이 경제를 살렸다는 게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 박정희가 경제 성장을 시켰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빚을 많이 갖다가 써가지고, 그 빚이 좀, 어찌됐거나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일으켰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킨 게 아니에요. 박정희에 의해서 노동 착취를 당한 그 수많은 우리나라의 민중들, 그 노동자들의 뼈를 갈아 넣어서 이 경제가 성장을 한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광부 간호사로 가서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돼서 그 월급이 다 어디로 갔다? 일단 박정희한테 들어가. 그리고 박정희가 커미션을 떼, 지 맘대로 확 뗀 다음에 노동자들한테는 쥐꼬리만큼 줘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면서 내가 대한민국을 살렸네.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우리도 한때 왜 박정희 대통령 덕에 우리나라가 살았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 저 어릴 때 그렇게 보고 배웠거든요. 들었거든요. 밥은 굶지 않았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와, 그 당시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정말로 갈렸을까. 파병당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후유증으로 고엽제 환자들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그 후손들까지 고통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또 베트남에서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저지른 일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고통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다 뒤로 개인이 감당하고 있고 박정희는 마치 영광만 성장의 영웅인 양 수십 년간 추앙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애는 그냥 그 웃대가리에 앉아가지고 빚을 벌여다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뿌려놔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걸 키워가지고 그 밑에 떨어지는 나달들을 몇 알 주워 먹은 것 뿐이고 이 모든 결과와 가실들을 혼자 끌어모아갖고 기득권, 자본을 됐던 애들 그리고 사리사욕, 가문의 사리사욕으로 이걸 빼돌렸던 정치가들이 자신이 이 국가를 살렸다라고 하는 최면 효과를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심어가지고 지속적인 독재를 해나가는 걸 정당화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렇게 그냥 세뇌 당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대학을 가서 내가 알던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93학번인데 그때 가서 저는 그때 알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그 이전부터 70년대, 80년대 수많은 민주화 투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걸 알려왔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네. 아무튼 터키가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2014년에. 첫 번째 직선제 대통령이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6년에 갑자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에르도안이 쫓겨나야 되는 거죠. 네. 갑자기 이제 어딘가 피신을 하고 이때 국가 비상사태. 근데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전에 그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군부는요 세속주의자들의 집단이에요. 이슬람 집단이 아닙니다. 터키는 정치권하고 군부가 세속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터키의 국부인 아타투르크가 처음부터 헌법에 떡하니 세속주의로 박아놨고 이걸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면은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 정도로 철저하게 이슬람화 시키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군부고 뭐 교수들이고 또는 판검사고 공무원들이고 다 그냥 세속주의가 지배를 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에르도안이 정권을 잡고 나서 2년 후에 갑자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에르도안을 치려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외신 브리핑 진행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해. 생각보다 빨리 진압이 돼버려요. 예.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건 혼란이 벌어졌다는 거고 그 혼란을 사실은 정리하는데 진압은 일단 하더라도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희한해요. 에르도안이 갑자기 빨리 진압을 하더니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정적들을 숙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살생부를 정해놓고 쿠데타가 일어나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나서 쿠데타의 책임을 돌려가지고 그 이유로 네.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자기 눈의 가시였던 또는 자기에 반대하는 세속주의자들을 다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지배자로 시작한 대통령이 못 가졌던 권력, 말하자면 의회 권력과 군부 권력을 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정권을 삼위일체를 잃어버리죠. 사법과 군사와 정치를 싹 먹어 치우는 거야. 이 쿠데타 한 방으로. 해고당한 공무원들이 일단 15만 명이 넘어요. 지금까지도 그 관련 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당시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망명한 군인들도 많고요. 일단 교수, 법조계, 교사, 공무원들 다 싸그리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너 쿠데타 가담했지? 아닌데요가 안 통해요. 야, 이건 삼천교육 때. 네, 진짜 너 가담했지? 그러면 그냥 끌고 가요. 심지어 인권운동가들도 끌고 가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서방 국가의 인권운동가들도 거기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미국의 인권운동가들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안 가립니다. 너 군사 쿠데타 했지? 이러고 끌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중심에 물론 우리나라 쿠데타는 미군은 못 건들던데. 미국 시민. 터키는 건드려요. 대단하구만. 예, 터키는 건드려. 대신 그냥 건들진 않았겠죠. 미국과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끌고 가죠. 인질이었구나. 당연하죠. 예, 독일 인권 운동가들 끌려가가지고 독일 정부가 막 난리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 거기로 망명한 우리 군부 인사들 있지, 걔네 넘겨. 근데 넘길 수가 없거든요. 독일 입장에서는 그 넘겼다고 본인들도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야금야금 전체를 다 숙청의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에르도안의 사람으로 다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2017년에 개헌을 합니다. 또 해? 네. 뭔 개헌이 취미야? 원래 이 터키라는 나라가 의원 내각제 국가였거든요. 의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리한테 힘이 실려있는 나라란 말이죠. 이거를 대통령제로 바꿔요. 그러나 무슨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자,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뭐냐면 부통령 등 고위관료, 고위법관, 임명권, 해임권 다 대통령이 가집니다. 왕이네, 왕. 네, 그리고 대통령 임기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원래는 5년인데 중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임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조기 선거 해야 되겠는데? 이러고 일방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선언하면은 다시 5년을 재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계속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분 중간에 또 하고 중간에 또 그렇죠. 하고. 2033년까지 권좌를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또 개헌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푸틴처럼. 그러면 80이 좀 넘네. 네. 네. 자, 이분 2003년 총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30년간 집권,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하시는 거고요. 자, 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직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고요. 의회의 동의 없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할 수 있고요. 의회를 아예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도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대법관 15명 중에서 12명을 본인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면책권을 가집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를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궁을 500억 이상 들여가지고 확충했고요. 네. 그 건설을 누구한테 맡겼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건설사. 예. 그리고 임금을 15배를 올리죠. 대통령 연봉을. 그래서 터키 대통령 사실상 전제 군주를 빼면 대통령들 중에 인건비가 제일 센 사람이 됐어.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꼼꼼하게 비열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왜 총리를 하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계획을 다 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이고 그 권력을 잡고 나서 어떤 식으로 장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오랜 총리 기간 동안 이미 다 꼼꼼하게 저는 다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보면요, 에르도안은 정치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세속주의자들을 쳐냈어요. 그래서 이슬람주의 대통령이자 절대 권력자가 됐죠. 그런 에르도안이 지금 국가를 세속주의적으로 경영해왔던 국가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 국민들을 이슬람화 시켜서 그 율법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술탄이 되려는 거지. 술탄이지 뭐. 예, 자기가 스스로 터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권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 과거에 오스만 제국이 거느리고 있었던 아라비아 반도 전체와 동부 유럽까지도 내 손아귀 안에 넣고 말겠다. 왜? 난 앞으로도 15년, 20년은 거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욕심을 공식적으로 부리고 있다는 거죠. 어찌 이런 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에르도안의 생각은 그거예요. 야, 어차피 서방 국가 니들은 선출직이잖아. 뭐 본인도 선출직이긴 한데 니들 5년짜리 아니야? 니들 다음번에 당선 안 되면 니들은 끝나는 권력 아니야. 그리고 니들 당선되면 내가 아무 때나 해임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의 정상들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파리 목숨인 거죠. 자기는 굳건한 왕자를 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상대할 서방 국가들의 정상들은 파리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닐 텐데. 아유, 5년짜리 투표 대통령이 어디 와서 트럼프 너, 아유, 너, 이씨, 너 2020년도 말에 네 운명 가는 수가 있어? 이러고 보는 거지. 음. 근데 말이야. 놀랍게 말이죠. 이 현대화와 민주화와 뭐 깨어있는 시민과 4차 혁명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21세기에 일본이 그 길을 가고 있고, 중국이 그 길을 가고 있고, 러시아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트럼프도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미국도 어떤 놈인가가 중임, 3임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놈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권력의 끈을 놓지 않고 부패하더라도 국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가를 희생시켜도 좋다라고 하는 놈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야. 이 세계 안에서. 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특별히 신앙심이 깊어서 이슬람 국가로 만든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슬람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종교를 그냥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그냥 그러니까 권력 자체를 사유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는 좀 거예요. 지나면 응. 이란처럼 그 정경을 합쳐가지고 종교, 신종 정치? 뭐 신종, 그렇죠. 뭐 정치가, 정치를 종교에 이렇게 그 굴복시켜서 통합시켜가지고, 정치와 종교를 합친 이 통합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고, 어우, 그럼 본인이 아야톨라가 되는 그렇지. 거야? 아야톨라가 오. 되게 만들면서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그런 방식으로 통합하려고 들지 몰라요. 왜? 지금 터키가 군사력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만큼 국방력을 키웠거든.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2위,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군사력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러시아판 사드라고 하는 S-400을 들여왔잖아요. 두 기가 일단 들어온 네. 상태죠.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무기를 판다 안 판다 이런 문제 지금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흑표 전차 라이센스 생산한다고 갖고 가갖고 지네가 짝퉁으로 전차를 생산해가지고 전차를 계속 확충하고 육상 전차 능력들을 높이고 있죠. 사실 산업 전투에서 전차만큼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없거든.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우리나라 전차를 수입해갖고 대응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터키가 우리 라이센스를 갖고 간 짝퉁 전차로 지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안에서 진짜 아주 국가적인 대대적인 어떤 국지전 아니면 뭐 아랍 3차 대전 이런 게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정세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바로 밑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하고 터키만 맞붙어도, 왜냐하면 터키는 이란 쪽하고는 친해요. 이란 쪽하고는 친하거든요. 근데 시아파니까. 그렇죠. 근데 터키가 사우디하고는 좋지 않아요. 근데 터키는 수니파예요. 수니파인데 사우디도 수니파거든요. 근데 친해요. 이 뭐야?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에서 터키는 이란하고 왜 친하냐면은 정치 경제적으로 이란한테 뽑아먹을 게 있기 때문에 친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터키는 사우디가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터키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대신해서 본인이 큰 형님이 돼야 되거든요.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사우디가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그러니까 수니파의 왕이잖아요. 그 맹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 근데 터키가 일단 사우디 싫으니까 사우디 적의 적은 동지야. 그래서 이란하고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카타르에도 터키 군대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옆에도 가 있죠. 네. 그리고 그리스 쪽에도 지금 올라가 리비아에도 있고, 파병을 한 상태고. 예. 시리아에는 당연히 있고, 그렇습니다. 쿠르드족 잡는다고 그래갖고 이라크 북부에도 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쿠르드족도 이제 큰일 났어요. 터키가 계속해서 힘을 키우게 되면은, 사실 쿠르드족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여기 이렇게 중간에 흩어져 있죠. 쿠르디스탄이라고는 하는 쿠르드의 땅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한 3, 4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이 터키에 있어요. 근데 터키 시민이긴 한데 2등 시민이에요. 그래서 걸핏하면은 얘들을 쥐잡듯이 잡는다고, 쿠르드족을, 터키가. 그래서 지금 터키가 에르도안이 들어서고 나서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쿠르드가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건 점점 더 멀어지지 않았나. 네. 결과적으로요, 이 모든 게 이제 트럼프의 중동 정책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중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석유 에너지를 쥐고 있는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전략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이 장악해야 되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 미국 자체가 산유국이 된 거고 그렇게 먼데 거 갖다 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에서 이제 그 트럼프가 권력을 빼낸 사이를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을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중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싸움이 나면 어느 나라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이란도, 이라크도, 터키도, 사우디도 이 기회에 내가 얘네들을 싹 밀어버리면 최소한 옛날 미군이 개입해서 뭐 이라크를 침공했던 것과 같은 그런 군사적인 개입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빌밀만 생기면 이걸 밀어버리고 이거는 내 땅으로 만들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호전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러한 이 타국에 대한 전쟁과 침략이 가능한 국가가 현재로서는 이란, 이라크, 터키 세 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사우디나 이런 데는 자체적인 병력이 없어요. 다 사우디는 외주 미군들이나 이런 외주군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우디는 자체적인 방어력이 없거든. 사우디는 괜히 예멘 내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발도 못 빼고 돈은 돈대로 돈은 터지고. 돈대로 쓰고 그러니까 사우디는 지금 굉장히 빠져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 확인을 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안 되는구나. 우리가 싸우면은 별로 재능이 없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군사조약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슈트림 우리한테 지켜달라 그럴 수도 있다니까?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정말 그 수많은 긴 격리 기간을 거치면서까지 강경화 외교장관 잠깐 만나고 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위험할 때 우리 지소미아 맺은 거 아시죠? 서로 방위 조약 맺은 거 아시죠? 와서 꼭 도와줘야 돼요. 이 얘기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하고 약간 운명 공동체 같아요. 사우디 편에 이렇게 찰싹 붙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사우디는 미국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못 쓰는 나라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만일 이렇게 이제 중동 안에서 중동 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요. 중국, 러시아, 미국은 관망만 할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신나게 팔아먹으면서 그렇죠. 무기 팔아먹을 싼 석유를 거예요. 또 실컷 뽑아다 갖다 쓰면서 전쟁 군비를 통해 갖고 정말 넉넉하게, 그러니까 석유와 무기를 바꿔가지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전쟁을 발족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미련한 짓거리에 가장 먼저 선두에 나서고 있는 인물이 터키 에르도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터키 사람들이 유럽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뭔지 줄 아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터키가 전쟁이 벌어졌다. 근데 유럽연합이 터키에 대항을 한다. 그럼 어느 편을 드냐? 유럽 내부에서 터키 편을 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외질도 독일 그 국가대표였잖아요. 외질 같은 경우도 터키계거든요. 터키계요. 그래서 에르도안 나이 대통령이라고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대표 유니폼 이제 벗고 그러면서 이제 욕했잖아요. 니들은 필요할 때면 독일 시민 국민이라고 그러고 필요 없으니까 그러냐 라는 식으로 막 했는데 지금 저는 그게 제일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칫 이 민족주의를 강조해가지고 독재자들이 움직일 경우에 사실 요즘 전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사는 세상인데 여기서 만약에 자칫 잘못 터지면은 내부에서도 뽕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더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왜 그럼 독일에 이렇게 터키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자,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터키에 들어가서 군사적인 자원이라든지 그런 훈련, 그 다음에 체계 같은 것들을 잡아준 나라가 독일이에요.
지금도 터키 군은 독일 군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때 독일 인권 운동가가 잡혔을 때, 그리고 터키 쪽에서 이 개헌을 하면서 그 재외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에르도안이 그 독일에 가 있는, 그러니까 유럽에 가 있는 터키인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캠페인 같은 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치 집회를 열려고 했을 때 유럽의 국가들이 입국 금지시켰거든요. 터키의 정치인들 입국 금지시키면서 정치적 집회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르도안이 막말까지 했거든요. 독일 보고 니네 나치 뭐 이러면서 정말 그런 막말까지 했을 때 독일이 열뻗쳐가지고 군기지. 니들 자꾸 이러면은 우리가 니들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그 군사적 원조라든지 지원 같은 거 우리 다 뺄 거야? 해가지고 실제로 중단된 상황도 생겼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지금 터키가 계속 이렇게 무장을 하고 이슬람 국가화 되는 게 제일 골치가 아픈 쪽이 아마 유럽연합 쪽일 겁니다. 아무튼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게 말하자면 성당 하나 이슬람 사원으로 바꾼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일종의 뭐 정치적 외교적 지원이나 받아내려고 하면 얄팍한 수였다라고 치면 다행인 건데 이걸 진짜로 강양을 하면서 이 이슬람화를 시키면서 민족주의를 내세워 가면서 국민들을 막 다독이기 시작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이슬람 율법으로 해갖고 또 이걸 또 자하드로 승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지하드. 지하드로 승화시키고 이러면 이게 전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터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터키의 아이들의 행보 그리고 정말 1억의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성당 다니다가 절 스님으로 절 오빠로 바뀔 수 있는 건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변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려운 수요일에 피나는 방송. 귀에서 피나신 분들 귀에서 많으실 것 같아요. 피나는 방송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빨리 끝낼 것 같았는데 왜 항상 이렇게 시간은 다 채우는 걸까요? 네. 모나날과 주저리 너무 많은 정보들을 주기 위해 노력해서 그래요. 나는 간결하게 하고 싶었어 원래.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다. 여러분이 왜 댓글 달아주시는데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정말 한 두세 번 보게 될 정도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 많은 걸 배운다라고 하시니까 약간 아까 피그말리온 효과 이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꾸 그런 걸 기대하시나? 그럼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걸 알려드려야지. 자꾸 그러지 마세요. 송 작가는 피가 말라요. 그러니까요. 네, 죄송해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